중국 시안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12,000km의 교역로 실크로드. 그 길 위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눈부신 고대 문화유산이 있고 척박하지만 생명이 살아있는 드넓은 자연이 있고 잊혀진 역사 속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과 뜨거운 사막을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걸었던 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길, 실크로드입니다. 크기만큼 다양한 문화가 어울려 있는 중국은 제겐 교과서 같은 나라입니다. 지난해 10월 윈난성을 다녀온 후 다시 찾은 중국. 이번엔 큰맘 먹고 시안에서 두낭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장안으로 더 알려진 시안은 산시성의 성도로 인구 약 8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약 1400년 동안 중국 역대 11대 왕조의 도읍지로 중국의 정치와 문화,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전한의 장군인 장건이 10여 년에 걸쳐 개척한 실크로드는 13세기 바닷길이 열리기 전까지 무려 2000년을 넘게 존재해온 동서교류의 통로였습니다. 실크로드란 호칭은 20세기 독일의 한 지리학자가 처음으로 부르면서 일반화된 것입니다. 중국의 3000년 역사를 보려면 시안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안에 도착해 제일 먼저 시안성을 찾아갔습니다. 현재의 시안성은 명나라 때 장안성의 기초 위에 새로 건립한 것입니다. 장랑문이라고 불리는 동문에 들어서자 견고하고 거대한 입구부터 성의 규모를 짐작해야 하는데, 현재 시안성은 동서남북 4개의 큰 문을 포함해 모두 16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왜 이렇게 넓은지 상상을 못했네. 자동차가 한 몇 차선이야? 4차선 도로는 되겠는데. 12m 높이의 끝이 안 보이는 성벽은 한눈에 보기에도 규모가 대단했는데 최고 전성기였던 당나라 때는 지금의 8배가 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한 14m 되는구나. 14m. 올라와서 보니까 대단하네요. 이 폭이 너무 넓어서 한번 재봤더니 한 14m 정도 돼요, 지금 얼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성을 한 바퀴 돌아서 원위치 오면 한 13.5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짐작되죠, 뭐. 성벽을 다 둘러보기 위해선 자전거가 필수겠죠.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얼마나 걸립니까? 2小时。让开。 자전거를 타고서도 2시간이나 걸리는데 당대의 장안성은 이것보다 8배나 컸다니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경복궁의 100배가 넘는 크기라고 합니다. 역시 시안이 세계 4대 문명의 중심이며
세계의 도시였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기는 숨은 서사가 그냥 생겨. 그림만 보면은 어떤 참 대단하게 중국이 서사의 힘이 그래서 강한 것 같아. 어떤 환경 자체가 서사를 받고 이 얘기를 다 갖고 있으니까.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가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칭송했던 시안. 당나라 시절 시안은 인구 100만 명이 사는 세계 최대의 도시이자 각국의 무역 상인들과 문물이 모이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비록 융성했던 시간이 과거라는 어둠 속에 묻혀버렸지만 잊혀졌던 1400년 전의 얘기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장안을 도읍으로 흥망을 거듭했던 11대 왕조 중 가장 유명한 황제가 진나라를 건설한 시황제일 것입니다. 서안에서 차로 30-40분 거리에 있는 진시황릉은 그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곳이죠. 진시황은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로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진시황릉은 무려 36년에 걸쳐 70만 명을 동원해 건설한 능묘로 병마용원 등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병마용과 함께 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진시황릉은 개인의 무덤으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진시황릉 자체는 아직 발굴조차 되지 않았으며 병마용 갱을 포함해 능원 주변의 일부만 발굴된 상태입니다. 전체를 모두 발굴하려면 50년 넘게 걸리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공개된 3개의 병마용 갱과 1개의 유물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능원 주변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청동으로 만든 동고마라는 마차입니다. 말과 마차가 실제의 절반 크기의 동고마는 고급 관료용 마차로 추정됩니다. 동고마를 끄는 말의 고삐나 굴레는 모두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주조기술이 탁월해 육안으로는 이 음색을 확인할 수가 없고 24배의 확대기로 봐야 용접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다고 합니다. 병마용 제1호 갱입니다. 병마용 갱 중 가장 먼저 발굴된 곳이자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눈에 펼쳐지는 웅장한 병마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14,000평방미터의 1호 갱에서 발굴된 병마용만 해도 무려 6천여 점이라고 합니다. 왜 병마용을 두고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굴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병사 하나하나가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듯 했는데요. 같은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앞을 향해 돌진할 것처럼 기세가 날카로워 보이는 병사들. 보면 볼수록 정말 인간이 만든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병마용의 배치는 당시 진나라 군대의 진용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진시황은 이걸 맹길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해. 어느 날 높은 데서 자기 군대를 이렇게 쭉 줄 세워놓고 아 내가 죽어서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날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을 것 같아. 이게 계산 안 되는 어떤 무지막지하면서 이게 현실화됐을 수가 있죠. '현재 발견된 병마용 갱은 모두 7곳이라고 하는데 그중 1, 2, 3호 3개의 갱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발굴된 상태는 아닙니다. 맨 뒤에는 병마용 조각을 모아 복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능만으로 실제 크기의 사람과 말을 빚어낸 것에 놀라웠습니다. 이런 뛰어난 기술은 요즘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토질이 이게 달라요. 밀도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거의 그 파운데이션 밀도 같이 이르니까 저 병마용을 맹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병사들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모습만큼이나 뒷모습도 모두 달랐습니다. 묵묵히 서 있는 병사들의 뒷모습은 많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사람 뒷모습이 참 쓸쓸하게 보이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이 전투병들도 참 뒷모습이 쓸쓸하네. 2000년을 넘게 땅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병마용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1974년 한 마을의 농부들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이곳이 음물을 파다가 처음으로 병마용을 발견한 위치입니다. 처음 병마용을 발견했던 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갔습니다. 아 여기다 바로 이분인데요. 운 좋게 만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병마용을 발견한 후 명예박물관장이 되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 발견하셨어요? 언제쯤? 74년, 1974년 3월 29일 발견. 처음에 발견한 게 뭡니까 그럼? 兵马俑头胳膊腿就这，啊，就是这个头， 여러 就这个头，我们发现以后日部队很高兴，报到政府，政府一检验，这是文物，这是兵马俑的文物，就这个。 11米见水自来水。啊，然后现在10米深就发现这个东西。11米。啊。 这是谁的客人？ 우연히 발견한 토형의 머리 하나가 이렇게 크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계의 병마용을 비롯해 진시황 능원에서 발견된 유물은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대발견이었습니다. 특히 제2, 제3호에서 발견된 병마는 또 다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호갱이 자군, 2호갱은 우군,
3호경은 지휘부. 확인은 했으나 아직 발굴하지 않은 4호경은 보급과 지원을 하는 병사들로 구성됐는데 진시황릉 병마용 전체 구조가 고대 군대 편제와 같이 좌중우 3군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235갱은 1호갱보다 규모가 작고 훼손이 심한 상태지만 채색된 병마용이 발굴된 곳입니다. 이는 당시 군인들이 입던 군복의 색깔과 채색 기술의 수준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봐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디자인들. 이 색감 보세요. 이게 그 옛날에 그 무쇠 철로로서다 빨간색으로 연결시킨 것 보면 칼라, 붉은 머리띠에 청색 머프로하고 그 머리를 틀어가지고 좌측 상단에다가 틀어올리고 그 밑에 빨간 그 실로다가 마감을 했어요. 보니까 여보요, 신발 발바닥에 문양까지. 이곳에서 발굴된 병사는 1호경에서 봤던 것보다 그 사실적 표현이 뛰어났는데요. 신발 머리 묶는 모양, 허리띠 손톱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섬세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병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마치 병사들이 살아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2000여 년간) 흙속에서 긴 잠을 자다가 깨어난 병마용들. 그들은 아마 당시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규모 면에서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에 놀란 것보다는 그 디테일에 훨씬 더 놀라워요, 사실은. 그 옛날에 저 정도의 디테일을 만든다는 게 6,000명 정도가 저기 있다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시간에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만든다는 게 참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뭐 머리카락 하나, 머리핀 하나, 갑옷에 그 나사 하나, 하물며 그 발바닥에 그 신발 문양까지도 다 해놓은 걸 보면은 그런 부분에 감동이 있어요. 병마용 하나하나의 모습은 왠지 슬퍼 보였는데요. 마음 한구석에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저녁이 다 돼서야 시안에 돌아왔습니다. 시안의 밤은 낮보다 훨씬 화려하고 활기찼습니다. 시안성 서문 옆에 있는 해적거리는 시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시안을 드나들던 해적들이 모여 사는 야시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가득하고 이국적 향기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해적만의 문화가 보존되어 있어 음식도 일반적인 중국 음식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로 반죽을 던지며 음식을 만드는 이들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데요. 네. 이게 음식 이름이 뭐예요, 이게? 시얼빙. 시얼빙은 얇은 밀가루 반죽 위에 다양한 채소와 고기를 넣고 튀겨낸 것인데
회족이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맛있어. 주로 이 시장 사람들이 회족으로 알고 있는데 회족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전부 다? 这边会就多不多？ 회족이 언제부터 여기 살기 시작했습니까? 从什么时候开始来这里的会就多呀？很久以前了，我也说不准。 그 옛날 서역 고향을 떠나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사는 회족들. 그들의 전통은 머나먼 이국 땅인 서안에서도 계속 이어지며 이제는 중국 속의 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여정은 시안에서 약 110km 떨어진 서악으로 불리는 화산입니다. 화산은 중국 5악 중 서쪽의 산으로 장안 8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데요. 진시황, 한무제 등 고대의 왕조들의 황제들이 화산의 도교 사원의 참배를 시작하면서 도교의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화산 입구까지는 반드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멀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암벽이 서서히 펼쳐졌습니다. 오악이래잖아요. 중국의 오악 중에 하나니까 산이 끝이 안 보여. 꼭대기가 안 보여. 지금 계곡을 지나가고 있어요. 화산은 평균 해발 2,000m가 넘는 5개의 봉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 산을 좋아해 망설임 없이 찾아왔지만 높은 기암 괴석을 보니 어떻게 올라가나 싶었는데 북봉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 까마득하고 거친 산을 케이블카가 생기기 전에는 모두 걸어서 올라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여기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네. 저쪽에서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와, 끔찍하구나, 끔찍해. 절경에 빠져든 것도 잠시. 해발 1000m가 넘어서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도진 것입니다. 이제부턴 영락없이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산 정상에 가면 무엇을 보게 될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화산은 하늘 아래 가장 가파른 산이라 해서 기염천하 제일산이라고 불리는데요. 황제들은 물론 이태백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이 즐겨 찾던 산으로 중국 무술의 수행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용의 무협소설 영웅문 중 화산농검의 배경이 됐던 곳입니다. 여행객들이 가족과 친구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며 매달아 놓은 자물쇠들이 신기합니다. 화산은 가파른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보우리는 가파른 돌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목표로 삼은 곳은 연화봉이라는 높이 약 1800m의 서봉입니다. 지금이야 그나마 안전하게 돌계단이 만들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저 험준한 바위산이었을 텐데요.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사원을 만들고 기도를 드렸다는 옛날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 한켠에서 노래를 부르는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저도 숨 좀 고를 겸 잠시 아저씨 옆에 앉아 노래를 감상했습니다. 小山光呀个无人知道的小草长啊回家园。 예, 램 리듬 같아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我是经常是樵夫，华山樵货的。休息时间唱唱歌，哎，7、8年以前就樵货。 올해 55이라는 이분은 15년 동안 매일 화산에 올라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와, 예상치 못한 아저씨의 무기에 깜짝 놀랐는데요. 짧은 만남이지만 잠시나마 고된 산행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멀리 화산을 소개하는 책에 자주 등장하는 칼날 같은 능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룡령이라고 부르는 화산의 최대 난코스입니다. (50도) 가까운 경사의 암벽 능선은 보기보다 가파르고 위험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데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게 산행이 아니라 고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계단 무지막지하다. 이거 봐요. 이게 바위산인데 바위산을 깎아서 이렇게 쪄가지고 이 수없이 긴 계단을 산 꼭대기까지 만들어놨어. 중국에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재산이 많아진다는 속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계단을 만들어 산을 오를 생각을 했는지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이왕 시작한 산행 끝까지 가보자 싶었지만 기어서밖에 오를 수 없는 험한 돌계단이 자꾸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곳을 저렇게 짐까지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이고. 힘들게 고개에 오르니 발밑으로 펼쳐진 풍경에 조금 전까지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기 등성이 따라서 온다고 원래 이 완만하게 평평한 데인 줄 알았더니 칼바위야. 칼끝을 타고 와서 보니까. 내려다보니 저 길을 내가 어떻게 왔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히말라야도 올라가 봤지만 웬 산이 이렇게 험한지 급경사의 돌계단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왔다. 기암괴석과 아찔한 절벽, 그리고 그 사이 가득 끼어있는 온물.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현실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 같았습니다. 정상에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게 화산의 서봉이래요. 바람이 그냥 날아갈 듯이 부는데 무지하게 추워요 지금. 근데 저 밑에 아래로 보면은 산들이 수십 겹이 겹겹이 쌓여서 실루엣으로 보이면서 파도를 쳐요. 수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거지. 상상을 못했던 풍경이거든요. 이런 거 처음 봐요. 오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길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와 세상에 이런 풍경이 있구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와, 힘들었던 산행은 까마득히 잊혀지고 어느새 저는 멋진 풍경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대 황제들과 수많은 문인이 왜 이곳을 찾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풍경입니다.